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장 우리나라 주식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해서 빨간불로 훈풍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로 상승폭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2,400선을 회복한 뒤 2,410포인트 선까지도 회복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7% 상승하면서 2,409포인트 선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또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79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미 악재는 금요일 국내 증시에 선반영되어서 오히려 미국 기업의 호실적에 집중되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불안정한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수급 상위 종목의 주요 흐름 어떻습니까? 우선 현재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자동차 업종 쪽으로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현대차, 기아 같은 완성차 쪽으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지난주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집중적인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수급 유입에 힘입어서 지금 자동차 업종이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3분기 아티스트들의 컴백과 함께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면서 역시나 이제 실적 모멘텀 부각과 함께 최근에 안정적인 그런 주가 우상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순매수를 하고 있는 코스닥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이런 자회사들의 그런 오창공장, 에코프로 BM의 오창공장 화재라든지 주요 경영진의 내부 정보 이용 혐의에 따른 검찰 조사 이슈 같은 이런 악재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재차 에코프로 BM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 이후에 지주사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동차 업종과 JYP 엔터, 에코프로 살펴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업종 중에서 집중적으로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자동차 업종 내에서 기아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2분기에 분기 사상 최초로 영업이익 2조 원을 돌파를 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 일단 호실적 예상은 어느 정도 됐었는데요. 2분기 우호적인 이런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이런 믹스 개선이 이뤄지면서 ASP 상승과 인센티브 절감 효과가 맞물리면서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이제 하반기부터 이런 반도체 수급 이슈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판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북미 지역에 지금 매출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저점 대비해서 꾸준하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 대비해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한 5배 정도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저평가 매력이 계속해서 우호적인 수급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기아에 대해서 자세한 인사이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용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는 27일이죠. 보호예수 물량 해제를 앞둔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약세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물량이 좀 대거 풀릴 것이라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세한 규모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흐름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물량 자체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상장 당시 6개월 의무 보유 확약, 6개월 동안 팔지 않고 의무로 보유해야 되는 물량 자체가 996만 365주로 27일자로 해제되는데 전체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주식 수의 약 4.3%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대 주주인데요. 최대 주주 LG화학의 보유 지분이 1억 9,150만 주로 전체 주식 수의 그러니까 81.84%입니다. 이 역시도 27일 날 똑같이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 물량 외에 최대 주주 LG화학의 보유 지분 81.8%가 나올 확률은 거의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공모가 대비 보유한 이 아까 말씀드린 4.26%의 물량은 이미 수익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차익 실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가는 주식 수가 상장 주식의 약 10% 수준인데 락업 풀리는 물량이 약 4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당장 매도하지 않더라도 시장에는 이게 오버행, 잠재 물량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의 수급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은 이게 풀릴 경우 유동주식 수가 늘어서 오히려 패시브 쪽 펀드 자금으로도 유입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상반되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이 약 6조 원대로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6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6조 원대 대비해서 지금 이 4조 원의 이 물량이나 락업 해제 물량이라는 거는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은 분명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카카오페이의 그 2대 주주인 그 소위 알리페이가 지분 500만 주를 시간에 블록딜, 그러니까 기관들끼리 파는 블록딜 매각만 해도 그 이슈로 인해서 하루 만에 15% 넘게 폭락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계속 주가가 빠져서 추가 하락이 나타나서 6만 원대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급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견조하냐 그리고 상반기에 부진한 실적 대비 하반기에 얼마나 실적 이 가이던스가 올라가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LG 엔솔의 이 펀더멘털이 얼마나 단단한지가 또 중요한 문제겠고요. 유동 주식이 늘어난 점은 또 긍정적인 점, 또 시장에는 수급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증권가 역시 최대 주주 LG화학의 보유 지분을 대부분 좀 처분할 가능성은 낮지만 기관 보유 물량으로 인해서 매물출의 가능성 높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기관 자금 지금 4조 원 육박한 상황인데 이런 대규모의 자금 유동성으로 코스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4조 물량이 전부 한꺼번에 동시에 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는 2차 전지 이 배터리 관련된
업황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기관들이 의무보유 확약이 해제됐다고 해서 꼭 그걸 반드시 팔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상당히 물량이 분산돼서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주는 상반기에 배터리 관련된 회사들이 실적이 다소 부진하긴 했지만 매출은 증가 추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수급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래대금 대비해서 4조 원이란 물량 자체가 워낙 큰 물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기간에 따라 그 실제 나오는 물량이 나눠서 분산돼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적인 측면으로 아까 패시브 자금의 유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로 합쳐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수급 부담의 우려가 그렇게 엄청나게 시장을 좌우할 정도. 하지만 이게 규모가 워낙 2등 이제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2등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물량을 보고 판단해야지 섣불리 물량이 나올 거라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뭐 폭락에 나올 거라든지 그렇게 성급한 예측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간 물량이죠. 4조 원이 다 나오진 않겠지만 이 매도 물량 규모가 시장의 변동성을 좌우할 흐름일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7일이죠.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로 전년 대비 초라한 성적표 받았습니다. 최근 미국 공장의 투자 재검토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이 하반기 기업의 성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투자 계획을 검토한다는 거지 그걸 취소한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극재 소재 업체들이 다 빠지는 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하지만 실제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나왔던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은 견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가격과 물량입니다. 가격은 2분기의 판가가 좀 3분기로 넘어가면서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여전히 3분기까지 그 양극재 판가는 인상되는 추세로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Q가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여전히 시장 침투율, 전기차의 시장 침투율이 5%가 안 되는 4.8%의 북미 시장의 전기 침투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북미 시장에서 상당 부분 캐파 확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LG 에너지 솔루션의 문제가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 삼성, SDI, SK온 모두 캐파가 늘어날 것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미국 옐런 재무장관과 상당히 배터리 공급망에 대해서 긴밀히 그 협약을 맺은 것처럼 2025년까지 미국 내 14.5조, 그러니까 14조 5천억의 투자 계획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포드향으로 생산량을 2배 이상 증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럼 2025년까지 미국 캐파를 200기가와트시, 전기차 300만 대 생산 규모인데요. 연평균 증가율로 치면 30%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도 조지아주에 본격적으로 7조 투자한 게 하반기부터 생산 캐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조적으로 중국 배터리 체인 업체들의 그 광물 조달 인권 침해 문제까지 연결돼서 미국과 유럽에서 탈중국화 니즈는 분명히 확대될 것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 소재주 셀 업체들 모두 수혜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어서 상반기에 다소 부진했지만 이익률이 좀 꺾였습니다. 판가 인상된 부분이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원소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하반기에 매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다소 많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익단에서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상반기에는 원소재 업체만 소재 업체만 좋았지만 하반기는 셀 업체, 소재 업체 모두 지금 이익 구조가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 기업 성과는 훨씬 좋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하반기 기업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주요 산업인 양극재 업체 실적이 좀 견조한 부분 그리고 또 탈중국화 흐름에 따른 우리나라 또 캐파가 확대할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 밝혀주셨습니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LG솔루션은 공매도 거래권 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보호 예수 물량 남아 있고요. 물량 해제와 또 이번 주 FOMC로 인해서 변동성 더욱 확대될 예정인데요. 어떤 투자 전략으로 종목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공매도는
그 하반기에 지금 거래대금 비중으로 19%에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 하반기에 이 소재단 그리고 셀단에서 출하량 이 Q가 증가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고객사별 하반기 수요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여전히 주도주의 지위를 지킬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판가 관련돼서 P와 관련돼서는 3Q까지도 3분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가장 최근에 나온 2분기 양극재 수출 가격이 QOQ 전 분기 대비해서도 42%가 증가하는 등 굉장히 견조한 가격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다만 판매량, 수출량에서 QOQ 대비로는 5% 성장하는 수준에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판가가 이제 3분기부터 만약에 피크를 찍고 양극재 판가가 피크를 찍고 오히려 하반기에 만약에 4분기에 떨어진다고 치면 이익률 자체는 3분기를 저점으로 오히려 반등세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3분기에 잠깐 이익률이 하락했다가 4분기부터는 다시 그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이 이익률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재고 감소에 따라 원가 부담이 떨어지면서 연말에 이익단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배터리 셀 업체보다는 당연히 소재단이 좋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굳이 셀 업체를 택한다고 하자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이익률 측면에서 월등히 좋은 삼성 SDI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는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에서 굉장히 지금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럽에서 지금 하반기에 계속 신차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차 출시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 SDI 측면을 더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단독 뉴스 보도가 하나 있네요. 또 LG 엔솔이 각형 배터리 사업을 접는다라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원통형 파우치형에 좀 집중을 한다는 소식인데 각형과 원통형 배터리 이 파우치형이 어떻게 좀 다른가요? 네, 그 배터리의 저장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건데요. 역시 각형보다 원통형은 규격화할 수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도 BMW, 파나소닉도 모두 지금 배터리 셀을 지금 원통형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024년에 가동 목표를 2025년까지 신모델에 대거 지금 탑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아이오닉 신 모델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데 각형에서 지금 원통형으로 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통형으로 갈 경우에는 대량 생산 외에 지금 생산량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원통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원통형이 또 각형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 효율성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주도적으로 원통형을 하면 그 유럽의 전기차 업체들과 국내 현대 기아차가 좀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은 규격화와 최적화가 에너지 효율성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보예수 물량 해제를 앞두고 지금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파볼까 합니다. 현재 주가 흐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태이지만 오늘자로 2%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좀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 하반기 전망 좋게 살펴봐 주셨는데 가격 라인까지 좀 제시해 주실 수 있다면요. 네,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40만 원,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로는 약 한 15% 정도 수익이 난 상태거든요. 기간이 그러니까 공모를 받으신 분이 만약에 팔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고점 대비 지금 상장 첫날 최고점이 한 잠시만요. 네. 59만 8천 원인데요. 그거 대비해서는 50% 이상 빠져 55% 정도 하락한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최근에는 기관이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역시 아까 말씀드린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락업 해제 물량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나오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매매를 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지금 그 40만 원 밑에 가격,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지금 39만 원 정도 가격인데 고점 대비 한 10% 정도 올라온 수준이지만 그 소위 말하는 단기와 장기, 중기 이평선이 다 밀집돼 있거든요. 이 밀집돼 있다는 거는 수급 부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을 보고 저는 지금 가격대보다는 좀 더 여기서 조정이 나온 오히려 35만 원 초반대 가격, 그러니까 거의 공모가 수준의 가격대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고 하고 있지만 그 또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기간의 물량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자 39만 원이 공모가와 비슷한 가격이라고 해서 절대 그냥 단순히 싼 가격이라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 가격 제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공모가 수준인 35만 원 선 내다봐 주셨습니다. 현재 가격보다 조금 아래의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 예수 물량의 해제 후에 좀 관망하는 자세로 시장의 흐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할게요. 네. LG화학 역시 최근에 제닛 옐런의 미국 재무장관이 방한 이슈로 인해서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하락세를 좀 보여왔지만 현 구간이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다라는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LG화학의 신규 접근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LG화학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원래 시장의 반응은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좋은 사업부를 다 뺏긴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거는 좀 시장의 우려와는 좀 다르고요. LG화학은 지금 양극재의 수직 계열화, 배터리 소재 관련된 밸류체인을 굉장히 견고하게 하고 있고요. 양극재 관련돼서도 계속 캐파가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이 최근에 다시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바닥권 지금 49만 원 정도에서 지금 약 한 13% 정도 오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가격대 사기에는 당연히 또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이평선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 한 51만 원에서 한 52만 원 그 초반대에서 상당히 이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50만 원 초반대 가격대에서는 좋다고 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훨씬 LG화학이 더 가격적인 측면이나 실적의 상승 측면에서 훨씬 좋다. 그리고 이익률 측면에서도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LG화학이 더 월등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LG화학의 투자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은 접근이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준 대표와 마켓 로드맵 시간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증시 현황을 체크하고 1,000만 개인 투자자 멘토의 비법 노트를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의 대부 염분리의 촉이 발동되는 시간, 염승환의 촉 시간입니다. 염승환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촉의 이야기, 7월 한 달간 증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CPI와 PPI 쇼크로 좀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던 증시의 후폭풍이 좀 이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이사님께서는 7월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7월에 뭔가 좀 희망이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6월 증시가 사실상 뭐 거의 급락세를 면치 못했죠. 뭐 많은 기업들이 폭락을 했는데 7월 들어와서 이제 더 빠지기보다는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7월 이제 중반 이후부터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반전됐다고 보시면 좋겠고, 실제 뭐 7월 들어와 가지고 외국인들도 좀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왔고 반도체 기업들도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사실 이제 그런 배경에는 물가에 대한 이제 그 피크아웃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여전히 높지만 이제 좀 정점 찍고 꺾이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글로벌 증시의 좀 반등에 좀 촉매제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물가가 이제 좀 꺾일만 하니까 또 새롭게 부각되는 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라든가 또 기업들의 실적 우려. 지난주에 그 스냅이란 기업이 주가가 실적 때문에 하루에 뭐 40%가 폭락을 했는데 그런 우려감은 아직 남아 있어요. 남아 있다 보니까 증시가
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상승을 해도 위가 좀 막히는 흐름은 좀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은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적어도 7월 증시를 봤을 때는 한마디로 6월보다는 좀 나아진 분위기 속에서 뭔가 악재에 대한 내성이 확실히 좀 생긴 그래서 뭔가 이제 호재를 기다리긴 하는데 아직 완벽한 호재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악재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좀 시장이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7월 증시는 7월 중반부터 좀 반등세 이어가는 모습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6월보다는 나아진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짚어주신 월간 증시 키워드 그간 시장에서 어떤 흐름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과 삼성전자 3나노 이 파운드리 양세한 이슈 그리고 성장주의 전망 세 가지 살펴봐 주셨는데요. 아직까지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향방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정점론을 두고 엇갈리는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이사님은 현재 이 인플레이션 변곡점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좀 변곡점은 온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제 미국의 기대 인플레라 그러잖아요. 이 기대 인플레가 소비자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건데 거기서 지금 한 3개월 연속 약간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5년물, 1년물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 일단 5년물은 좀 확실히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사실 우리가 뭐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투자할 때. 근데 연준 의장이 지난 6월 FMC에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도대체 뭘 보고 금리 결정을 하냐. 근데 거기서 했던 얘기가 헤드라인 CPI,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그 소비자 물가 지표랑 이 기대 인플레 얘기를 또 갑자기 꺼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대 인플레 지표에 주목을 하게 된 건데 다행히 그 지표가 이제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미국의 어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정점은 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이제 좀 꺾이고 있죠.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빠졌고 일부 원자재는 뭐 거의 반토막 나는 게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좀 내려오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지금 경기 침체로 또 간다고 하니까 재화 수요가 좀 많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대표적인 게 PC 같은 거죠. 뭐 PC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이제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이제 둔화되고 있고 거기다 또 유통업체들 보면 재고가 늘거든요. 물론 좋은 시그널은 아닌데 연준이 의도한 거거든요. 이제 어쨌든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세게 올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소비가 줄고 이러면 물가가 또다시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노린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좀 발휘하면서 물가 피크아웃 기대감은 높아졌다. 다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거비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거비가 쉽게 지금 꺾이진 않거든요. 주거비는 한번 올라가면은 추세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주거비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좀 꺾일 걸로 좀 전망들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이게 물가가 뭐 여기서 급격하게 뭐 2%로 꺾이는 게 아니라 꺾이긴 꺾일 텐데 그래도 고물가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지만 고물가는 유지되는 그런 환경으로 좀 그 연말까지는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향후 인플레의 향방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최근에 국제 원자재 가격 급락에 대한 이 재화 수요 둔화 와 또 주거비가 가격이 떨어져도 고물가는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해 주셨네요. 그런가 하면 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양상품이 처음 공개되는 날인데요. 관건은 수율 확보이겠습니다. 앞서 전망해 주신 것처럼 7월에 삼성전자가 조금 회복을 했어요. 6만 전자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는데 3나노 양산 이슈가 주가 회복에 추가 상승 요인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뭐 물론 되면 좋은데 조금 이것만 가지고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GAA 방식을 도입을 했죠. 새로운 기술인데 이게 이제 면적 내면에서 이제 반도체가 닿기 때문에 그 5나노나 이게 TSMC가 하고 있는 방식이 그 핀팻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세면이거든요. 그래서 전력 소비량도 한 45% 절감이 되고 속도도 좀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수율이 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제대로 뭐 양산을 하기가 쉽진 않겠죠. 근데 오늘 이제 양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수율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2세대 공정이 도입된다고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삼성전자도 내년을 좀 승부처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올해는 테스트도 하면서 이제 일부 고객사를 좀 확보하는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고객사도 중국의 비트코인 업체예요. 비트코인 채굴 주문형 반도체 기업인 판셈이라고 있는데 이쪽에 좀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숙제는 어쨌든 이걸 한 건 좋지만 퀄컴이라든가 미국의 뭐 대형 AMD라든가 이런 이제 대형 고객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년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을 뗐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주가가 강하게 좀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은 필요하다.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향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3나노 파운드리 공정이 지금 주가 상승의 본격화라기보다는 일단은 테스트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반등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내년에 이 수율 확보가 또 중요한 요소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7월 증시에서는 석유화학과 조선기자재 또 건설업종의 방향성에 주목해야 된다고 살펴주신 바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LG화학 뜨겁습니다. 전망 밝게 내다보셨죠. 또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안으로 배터리 동맹의 핵심으로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한 달간 업종별의 흐름은 어떻게 보셨는지 또 특히나 LG전자 최근 핵심 이슈에 따른 투자 전략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그 이제 조선이나 석유화학이나 건설업종은 이제 7월달, 6월달에 역시 항상 너무 좀 안 좋았는데 7월에는 좀 그래도 분위기 반전은 조금씩 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주는 사실 좀 좋다가 만 게 유가가 좀 급나가다 보니까 원래 조선주가 유가에 좀 약간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흔들렸는데 다만 이제 방향성 자체는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LNG선 수주도 트렌드적으로 좀 늘어나고 내년에 또 선박 환경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가 내년부터 또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우호적이고 석유화학은 좋은 업황은 아니죠. 지금 수요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 우려로 좀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데 다만 긍정적인 건 원재료가 유가거든요. 원유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품들을 만드는데 유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마진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가 되게 부진하죠. 지금도 뭐 이렇게 많이 오르질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택 분양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어제 그 지난주에 좀 나온 기사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보니까 정부에서 8월 둘째 주에 건설 이제 정책을 좀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둘째 주에 나오는 게 국내 주택 분양 관련해서 정부가 250만 호 주택 공급 아마 이 정책을 좀 발표할 것 같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도 이렇게 수주 지원을 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중동의 네옴시티라든가 이런 거점 지역을 한 5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입찰을 따낼 수 있게 좀 도움을 주겠다. 근데 그런 것도 8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종은 8월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LG화학이 최근 주가 분위기가 좀 좋은데 뭐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신 것 같긴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규모 투자를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이 양극재라든가 분리막 같은 거를 내재화하려는 좀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그룹은 LG화학 중심으로 해서 배터리 소재를 좀 이제 일부 내재화를 맡기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화학은 2차 전지가 시장이 성장하고 LG엔솔이 투자를 많이 하면 동반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LG화학 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한 8월까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에 대해서 하나씩 또 살펴봐 주셨는데요. 먼저 이 조선 업종 유가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좋은 관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수주 환경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유가 하락으로 마진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찝어주셨고 건설업종 특히나 8월 둘째 주에 있을 주택 정책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특히나 또 LG화학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내비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8월의 증시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염승환 이사가 선정한 월간 주식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주식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최근 반도체 초강대국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전략이 발표됐죠. K반도체의 향방과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현대차와 기아, 또 바이코리아로 행보를 전환한 외국인 투자자의 기환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연승환 이사가 선정한 8월의 증시 키워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K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할게요. 이 윤석열 정부가 앞서 21일에 초강국, 이 반도체 초강국을 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올인 전략, 반도체 업황에 어떤 승부수로 작용할 거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 들어와서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계속 이제 강조했던 게 바로 반도체였어요. 계속 이제 입에 달고 다니셨죠. 근데 이번에도 역시 정책적으로 발표가 나왔지만 확실히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좀 느끼는 것 같고, 사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에 오자마자 반도체 공장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갖고 뭐 이런 이제 상품이라기보다는 전략 물자, 안보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이런 투자 확대 발표를 좀 한 것 같고, 내용은 일단 대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좀 용이하게 하는 정책인데 용적률이라 그러죠. 요거를 한 1.4배 정도 늘려주는 그런 이제 정책을 발표했고, 세액공제도 이게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보다 세액공제 좀 낮은데 2% 정도 더 올려줘가지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이제 똑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중소기업들도 지원책이 많습니다. 소부장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한 2천억 정도 지원을 할 예정이고, M&A 할 경우에 또 1,000억 정도 펀드에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거기다가 한국이 제일 약한 분야가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도 지금 3%인데 이걸 2030년까지 한 10%까지 늘리겠다라는 그런 정책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반도체 인재도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 인재 육성 얘기는 많이 빠져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 15만 명 정도 양성을 하겠다. 그만큼 반도체를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을 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좀 정부에서 일단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좀 계속 주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K반도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업황에 대한 전망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윤 정부가 대기업의 또 반도체 투자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늘리겠다. 그리고 또 세액 공제도 높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반도체 소부장 펀드도 조성하고 시스템 반도체 우리나라가 제일 약한 부분인데 3%에서 10%가량 늘리겠다. 또한 인재 육성에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이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역시 시장의 화두였는데요. 업계에는 이번 법안과 치포 동맹으로 이 중국 시장과의 막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사면 초과라고 판단하기도 했는데요. 업계에서 우려처럼 제2의 사드 보복 사태 나타날 가능성도 있나요?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이미 그 중국의 기관지 쪽에서도 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뭐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딜레마가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심으로 한 치포 동맹에 들어가는 순간 중국 시장을 사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에 중국을 또 간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근데 한국 정부도 지금 만약에 이 미국의 또 요구를 거절하면, 미국의 원천 기술이 많잖아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미국의 장비나 이런 설계, 원천 기술이 없으면 또 우리나라도 반도체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또 이걸 차단해버리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반도체 만들 수가 없어지고, 근데 미국의 또 입장대로 이걸 가입을 하자니 중국이란 소비 시장을 잃어버릴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인데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겠죠. 뭐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문제라서 제가 뭐 답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만 이제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지금 분명히 자립을 하려고는 해요. 그래서 2025년까지 자기네가 70% 정도 자립을 하겠다. 근데 문제는 자립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지금 삼성과 중국 간의 기술 격차도 큰데 미국은 네덜란드 ASML 보고 수출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날리고 있죠. 근데 그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도요,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이 치포 동맹에 가입을 해서 보복을 하더라도 반도체를 보복할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를 보복하는 순간 자기네는 반도체를 못 쓰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94% 정도 점유율로 한국과 미국이 그러니까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가 94%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달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제조 역량이 부족한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보복하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반도체 말고 다른 산업을 타격할 수도 있어요. 뭐 예전에 뭐 우리나라 컨텐츠 기업들이라든가 중국에 이렇게 게임 진출할 때 판호를 안 내준다거나 그런 식 아니면 뭐 화장품이나 이런 이제 소비재 기업들의 보복을 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도 좀 보복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뭐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그건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건데 적어도 반도체는 워낙 지금 한국에 경쟁력이 뛰어나고 과점화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 보복 가능성은 좀 높진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치포 동맹에 대한 이 가속화 속에서 이 영향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에서 미국의 원천 기술 또 중국의 소비 시장 사이에서 대립 속에 있는데요. 그래도 중국은 이 반도체로 보복할 가능성은 적다. 우리나라가 워낙에 기술이 좀 출중하고 과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게임주 또는 또 위드 코로나 관련주죠. 또 소비재인 화장품주 등 이러한 이 산업에는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좀 봐주셨습니다. 게다가 또 정부의 K 반도체 육성 발표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는 또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또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반도체 수요에 따른 업계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이 가격을 봤을 때 내년 상반 이제 대체적인 시각은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하락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주가가 미리 빠졌는데 내년 아마 3분기부터는 돌아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빠르면 내년 2분기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3분기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사실 뭐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공감대는 확실히 좀 터닝한다. 그럼 주가가 보통 6개월 선행을 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올해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미리 선반영을 하니까요. 근데 예전과 좀 다른 점은 이 공급이 좀 과거보단 줄어들어요. 2019년도에 업황 안 좋을 때는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20조 벌다가 2조 원 버는 1년 만에 10분의 1 토막 났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지금은 그러기가 어려운 게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급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처럼 사이클이 꺾여도요. 급격히 꺾이진 않아요. 그래서 주가도 하락폭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 수요가 언제쯤 개선되느냐, 이게 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개선 시기가 2분기냐 3분기냐에 따라서 2분기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내년 3분기면 조금 더 가을 이후에 주가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다만 긍정적인 건 중국의 반도체 수요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게 최근에 중국의 IT 소비 지출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게 실제로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그러니까 출하량이 6월 들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역성장을 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중국의 반도체 수요는 조금씩 하반기에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엔 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뭐 V자 반등 간다 이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싸고 또 어느 정도 업황 악화에 대한 부분도 반영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좀 내년을 보면서 좀 계속 모아갈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업계의 영향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반도체 내년도 3분기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내년 바라봐보면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또 현대차와 기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또 차량용 반도체 수급 전쟁 속에서 양사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특히 현대차는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네. 하는데요. 이 1등 공신으로 작용한 요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가장 컸던 거는 결국 환율이었던 것 같아요. 환율이 지금 작년보다 한 1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환율 효과 무시를 못하고요.
거기다가 인센티브라 그러죠. 이제 딜러들이 차를 판매하면 인센티브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비용이죠. 자동차 업체 입장에선. 이게 엄청나게 감소를 했고 제품 판매 단가가 올라갔어요. 지금 자동차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재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판매 단가도 올라가고 비싼 차를 또 많이 팔았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너시스가 판매가 또 워낙 잘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판매량은 또 역성장을 했어요. 왜냐면은 반도체 공급 부족이 좀 일부 있었기 때문에 판매 성장은 좀 없었다는 게 좀 주가에 좀 최근에 그러니까 물론 오늘 같은 날 올라가긴 하지만 실적 발표한 당일날 현대차나 기아는 사실 주가가 못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가 이거 판매량이 못 늘었잖아.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비해서 워낙 지금 재고가 낮기 때문에 그래도 피크아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기대감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무려 10%를 넘어갔고요. 이건 이제 BMW를 이긴 거거든요. 그만큼 이익률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그 이번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은 높았지만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더딘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차는 실적 발표 후에 오히려 보합권에 머물렀고 기아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하락 전환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 최고 실적 아니냐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꺾일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팔자, 좋은 뉴스에 팔자 이제 이게 좀 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그건 이미 예전부터 선반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었잖아요. 네. 주가가 싼데도. 그래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이미 좀 선반영은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이제 내구재 소비가 감소해서 자동차 안 팔리면 어떡할까 이 우려는 있지만 뭐 안 팔릴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재고가 너무 없어요. 지금 현대차 기준으로 재고가 한 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대기 수요는 4개월치가 좀 밀려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재고 확충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뭐 판매량이 둔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 공급까지 지금 정상화되고 있어서 하반기엔 재고도 늘고 또 생산량도 증가하고 이런 좀 그림들이 좀 나올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 전기차 판매도 워낙 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단 지금 현대 기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대 기아의 주가의 정반대 원인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 좋은 뉴스의 팔자라는 영향 때문이라고 밝혀주셨고요. 또 피크아웃 우려는 선방영됐으니까 이제는 좀 좋은 관점으로 바라봐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고환율 효과가 컸다는 것은 기업도 인정한 바였는데요. 하반기에는 어떤 외부 요인의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환율은 꺾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환율 자체가 예전처럼 뭐 1,200원 밑으로 내려가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1,200원 이상에서의 어떤 그 환율 부분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율 효과는 좀 더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업들의 PER이 6배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고요. 다만 이제 완성차도 좋았잖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품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현대모비스가 제일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친환경 부품사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현대 기아차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외국인 투자자의 기여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향방에 키를 진 외국인 투자자가 상반기 16조 원에 가까운 규모를 또 순매도를 했었는데 최근 행보를 전환한 모습이었습니다. 강한 팔자세에서 확연히 달라진 행보를 보인 이 원인 무엇인가요? 결국엔 저는 이제 유가 때문이라고 봐요. 유가가 좀 꺾이면서 유가 꺾이면 물가 꺾이고요. 물가 꺾이면 미국의 긴축 속도가 완화돼요. 이걸 이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달러가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달러 약해지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매수를 했던 거고 또 한 가지가 반도체 업황 이제 바닥 찍은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주가 바닥 같은데 이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7월에 1.5조 원 올해 내내 팔다가 순매수를 했는데 어쨌든 달러와 강세 진정과 반도체에 대한 이제 바닥론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가 또 주로 사들이는 업종이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업종을 주요 매수로 보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7월 지난주까지만 이제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 전기전자를 9,500억 정도 샀고요.
화학주로 한 2천억 정도. 이게 대부분이 이제 LG화학 쪽에 좀 집중돼 있고 통신주도 한 2천억. 운수장비 이제 자동차 조선 쪽인데 이쪽을 870억 정도 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회사들이 설비 투자를 줄이니까 내년엔 공급 과잉에서 해소되겠구나. 이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비중을 좀 많이 늘린 게 주요했던 것 같고 주요 순매수 기업으로는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었고요. 그다음에 LG화학, 삼성 SDI, S-오일, SK텔레콤 순으로 일단 매수를 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국내 대표적인 제조업체들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중을 좀 굉장히 좀 이번 달에는 크게 늘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외국인의 이 매수세 긍정적인 전망 살펴봐 주셨습니다. 최근 외인의 매수세로 추세적인 반등 가능성도 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이번 주에 있을 FOMC에 따른 불확실성 제기가 또 한 번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FOMC 이후 외국인의 행보에 따른 대응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1%일지 0.75일지는 모르는데 아마 0.75 올릴 것 같아요. 지금 확률은 80%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올리면 시장은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안도랠리가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라든가 또 물가 피크아웃 이런 부분들도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둔화시킬 수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어차피 9월, 11월, 12월로 갈수록 인상 속도는 둔화됩니다. 이건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경로거든요. 그리고 내년 오늘도 뉴스 보니까 빠르면 내년 2분기, 늦으면 내년 3분기에 금리 인하할 거란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도대체 금리 인하 언제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이 좀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의 긴축에 대한 이제 리스크는 조금씩은 완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뭐 1% 올리지 않는다면은 좀 8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다만 한 가지 리스크는 유럽의 에너지 리스크가 좀 있어요. 지금 독일이나 이탈리아가 천연가스를 많이 쓰는데 이번에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사실 한 10일 동안 끊었잖아요. 뭐 정기 보수 관계로. 근데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죠. 유로화도 약해지고 그래서 이 러시아 관련해 가지고 유럽이 이 천연가스 공급을 그러니까 좀 공급을 받는 거를 원활하게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면은 또 굉장히 유로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유럽의 에너지 문제, 이 에너지 문제만 좀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된다면 8월 시장도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인의 행보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는데 FOMC는 0.75% 올릴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고 경기 침체 우려와 이 물가 피크아웃 전망의 인상 속도 둔화 전망 제시해 주셨지만 이 유럽의 에너지 문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앞서 선정해 주신 키워드에 염승환 이사님의 촉이 본격적으로 가동할 시간이죠. 다음 달 주도할 업종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음 달에 이제 8월에 좀 보실 만한 거는 역시 뭐 대형주 쪽으로 좀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 여전히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싸니까 계속 좀 이렇게 조정 나오면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중국의 스마트폰 데이터가 이제 드디어 6월 달에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돌리면 좀 구조적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8월, 9월로 갈수록 또 중국도 그렇고 한국, 애플 다 신제품들이 나옵니다. 그럼 스마트폰이 좋아지면 가장 수혜를 받는 섹터가 MLCC 업체들이죠. 그래서 MLCC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자동차 부품도 그동안 너무 눌려 있었는데 물류비도 좀 완화되기 시작했고 결국엔 지금 이제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차와 관련된 부품 회사들 좀 수혜가 예상되니까 차 부품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음식료라든가 철강 건설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 게 음식료는 지금 농산물 가격이 꺾였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원가 부담이 해소될 것 같고 철강도 하반기에 중국이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고 건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정부 정책이 8월에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또 저평가돼 있으니까 이런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8월의 강세 업종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연수관의 촉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2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